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 예금에 돈을 묻어두고 있습니다. 만기 전엔 건드릴 수도 없고 중도 해지하면 이자는 거의 0원에 가깝게 깎이고, 그렇다고 파킹 통장에 넣자니 이자가 아쉽죠. 그런데 여기 예금보다 이자는 더 높으면서도 언제든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만 넣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자가 다음날 또 이자를 낳는 구조라면 어떨까요? 너무 좋아서 사기 같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상품입니다. 바로 금리형 ETF, 일명 파킹 ETF라고 불리는 투자 상품인데요. 이게 왜 요즘 인기인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돈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상품들을 피라미드로 쌓아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수시 입출금 통장이 있죠. 여러분이 체크카드 긁을 때 쓰는 그 통장 말이에요. 이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언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 위에는 적금이 있는데 적금은 매달 꾸준히 넣어야 하고 이자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목돈을 모으는 용도지 이미 모아놓은 목돈을 불리는 용도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요즘 핫한 파킹 통장입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출금은 자유로우면서 이자는 조금 더 높여놨어요.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신생 인터넷 은행들이 내놓은 트렌디한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는 정기 예금이 있습니다. 만기가 정해져 있어서 자유도는 낮지만 이자는 가장 높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파킹 통장처럼 자유도는 높으면서 동시에 정기 예금처럼 높은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가져가는 금융상품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할 금리형 ETF입니다. 이 금리형 ETF가 가진 첫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이자를 매일 준다는 거예요. 일반 예금은 만기가 되어야 이자를 주잖아요. 1년 예금이면 1년 동안 꼼짝 못하고 기다려야 하고 그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자를 찔끔받고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금리형 ETF는 매일매일 이자를 줍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1일차에 여러분이 100만 원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바로 그날 이자가 붙어요. 편의상 10만 원이 붙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1차가 되면 단순히 원금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또 10만 원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금과 1차 이자가 합쳐진 110만 원 전체에 대한 이자를 쳐줘요. 그러니까 2일차엔 11만 원의 이자가 붙는 거죠. 이자의 이자까지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금융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떠올리셨을 겁니다. 바로 복리죠. 대부분의 은행 예금은 달리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만 쳐주는 구조예요. 하지만 금리형 ETF는 이자의 이자까지 계속 중복으로 누적해서 쌓아줍니다. 그래서 같은 3% 이자율이라고 광고해도 실제로 여러분이 받는 돈은 금리형 ETF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적금과 예금을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적금이 말하는 3%와 예금이 말하는 3%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런 맥락에서 예금보다 금리형 ETF가 실질적인 이자가 더 높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모르면 그냥 둘 다 똑같은 몇 퍼센트 주는구나 하고 덥석 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알고 나면 숨겨진 실질 이자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금은 만기가 되어야 이자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큰 단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만기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중도에 빼야 할 상황이 생기는데 예금은 중도 해지할 때 강한 페널티를 먹입니다. 원래 주기로 했던 이자를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0.1%, 심지어 0.01% 수준으로 깎아버려요. 수시 입출금 통장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이자를 거의 안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금리형 ETF는 뭐라고 했죠? 매일 이자가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하루 이틀만 넣어두고 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는 이미 이자 다 받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받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페널티도 없이 자유롭게 돈을 뺄 수 있습니다. 즉 금리형 ETF는 애초에 만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을 정리하자면 중도의 해지에도 페널티가 전혀 없고 입출금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겁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세 번째 특징은 일반 예금 상품들은 대부분 기간 제약이 있습니다. 보통 12개월짜리가 많고 요즘은 6개월짜리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납입 금액에도 제약이 많죠. 이자를 많이 준다고 광고하는 상품일수록 실제로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월 최대 5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최고 금리는 4%라고 크게 달아놓고 막상 그 금리를 받으려면 월급 통장으로 지정하라, 카드 몇 번 긁어라, 마케팅 동의해라 이런 복잡한 우대 조건을 다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 금리는 고작 2%대인데 우대 금리 농락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금리형 ETF는 어떻습니까? 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만기 자체가 없다고 했죠. 납입 금액도 완전 자유예요. 1억 있으면 1억 다 넣으세요. 2억 있으면 2억 넣어도 됩니다. 게다가 이 조건 맞추면 이자 더 줄게요 하는 복잡한 우대 금리도 없어요. 아주 깔끔하고 공평하게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부자든 서민이든 다 똑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이자를 받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중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리형 ETF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ETF라는 게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 건데요. 은행에서 파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매수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형 ETF를 매수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국내 1위 금리형 ETF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평탄하게 가격이 일정하게 오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금리형 ETF를 사면 매일 이자만큼 돈이 차곡차곡 내 계좌에 쌓여간다는 걸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쌓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빼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매도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샀을 때 가격과 지금 가격의 차이만큼 이자를 먹고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니 이만큼 수익 보고 집에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리형 ETF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증권사라고요? 그럼 이거 주식 같은 건가요? 혹시 위험하진 않나요?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정말 중요하죠. 저도 현금 관리할 때 안정성을 수익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도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형 ETF는 매일 기준이 되는 시장 금리가 따로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금리가 있어요. 그러면 매일 이 공식적인 시장 금리만큼, 시중 금리 이자만큼을 가격에 자동으로 추가해주는 펀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펀드라고 하면 흔히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개입해서 뭔가 운용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사람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 금리에 따라 기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이자만 차곡차곡 쌓아줘요. 시장 금리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자를 주게끔 알고리즘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장난질 못 칩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히려 이럴 땐 사람을 못 믿어요. 내 소중한 돈을 얼굴도 모르는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게 저는 좀 싫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이상 손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원금이 안전하다는 얘기죠. 마이너스가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하나 붙었죠. 시장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럼 만약 시장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말은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맡기는 은행 예적금의 이자율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즉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내가 이자를 내고 돈을 맡긴다는 이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은행 예적금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맡기는 금리형 ETF에서 손실이 날 리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특징으로 안정성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금리형 ETF를 활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받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는 처음 계약할 때 그 이자율을 고정해서 끝까지 주는 거고요. 변동금리는 계약 기간 내에 시장금리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바뀐 이자율을 반영해서 금리가 자꾸 변동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리형 ETF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변동금리형에 속합니다. 매일 고시되는 시장금리에 따라서 매일매일 정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금리는 당연히 오르거나 내릴 수 있겠죠. 금리가 오르면 오히려 좋습니다. 어제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네. 개이득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금리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쉽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변동금리의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내려가면 내가 받는 이자율이 낮아질 뿐이지 마이너스리 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사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뭐가 더 좋다는 우열은 없거든요. 우열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고객들한테 자유롭게 고정금리 하실래요? 변동금리 하실래요? 선택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면 이 장사꾼들이 한 가지 옵션만 제시해 주겠죠. 하지만 선택권을 준다는 건 어느 쪽이 더 이득일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개인 취향으로 나는 이렇게 이자가 변동되는 것보다 고정된 금리로 약속된 이자만 받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는 제가 지난 현금관리 시리즈에서 지속적으로 다뤄드린 발행어음을 추천합니다. 고정금리로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이자율은 이 금리형 ETF보다 더 많이 주는 상품이거든요. 두 번째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세금입니다. 15.4%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이건 뭐 예금이나 배당금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서 사실 뻔한 얘기긴 한데요. 매도 제가 이 세금을 짚어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혹시 이 세금 15.4% 안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절세 계좌 3대장인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를 활용해서 이 금리형 ETF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상품 모두에 금리형 ETF를 넣을 수 있어요. 특히 IRP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금리형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00% 다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강력한 메리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세금까지 안 낼 수 있는 활용 방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클까요? 숫자로 보면 확 와닿거든요. 제가 직접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걸 1년 동안 굴린다고 칩시다. 일반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면 연 3.5% 달리로 이자를 줍니다. 1년 뒤에 여러분이 받는 돈은 얼마일까요? 1,035만 원입니다. 35만 원의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런데 같은 3.5%라고 광고하는 금리형 ETF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복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1년 뒤에는 약 1,035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6천 원밖에 차이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1년이고 금액이 1,000만 원일 때 얘기입니다. 만약 5천만 원을 5년 동안 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정기예금은 5년 뒤 5,875만 원이 됩니다. 875만 원의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런데 금리형 ETF는 5년 뒤 약 5,950만 원이 됩니다. 무려 75만 원이나 더 받는 겁니다. 치킨으로 따지면 몇 마리죠? 4인 가족 외식 몇 번 할 수 있는 돈이죠.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더 큰 돈으로 계산해 볼까요? 퇴직금이나 전세금 같은 목돈 1억 원을 10년 동안 굴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은 10년 뒤 1억 3,500만 원이 됩니다. 3,5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네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금리형 ETF는 10년 뒤 1억 4,100만 원이 됩니다. 무려 600만 원이나 더 받는 겁니다. 이 정도 차이면 해외여행 한번 갈 수 있는 돈이에요. 같은 돈을 넣었는데 같은 3.5%라고 광고하는데 실제로 받는 돈은 6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은 원금 1억 원에 대해서만 매년 350만 원씩 이자를 주는 반면 금리형 ETF는 매일 이자가 쌓이고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낳기 때문입니다. 1일차에 이자가 붙으면 2일차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또 이자가 붙고 3일차에는 그걸 또 포함한 금액에 이자가 붙고 이게 365일 반복되고 그게 10년 동안 반복되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인류 최대의 발명이라고 한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계산한 건 세금 빼기 전 금액이거든요. 15.4%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은 조금 줄어듭니다. 1억 원을 10년 굴렸을 때 금리형 ETF로 받는 이자 4,100만 원에서 세금 약 630만 원을 빼면 실수령액은 3,470만 원 정도 됩니다. 은행 예금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하니까 3,500만 원에서 약 540만 원을 빼면 2,960만 원 정도 남죠. 그럼 실제 차이는 약 5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500만 원 넘게 차이 나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ISA 계좌나 연금저축, IRP에 넣으면 이 세금을 안 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ISA 계좌 같은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고 그 이상은 9.9%만 내면 돼요. 15.4%보다 훨씬 낮죠. 그러니까 똑똑하게 활용하면 세금까지 아끼면서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김민수 씨라는 분이 있어요. 30대 중반 직장인인데 3년 뒤 결혼을 앞두고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지금 손에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3년짜리 예금을 들었는데 만약 2년 차에 갑자기 집값이 오르거나 결혼 시기가 앞당겨지면 중도해지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자를 거의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파킹 통장을 알아봤는데 파킹 통장은 이자가 2.5% 정도밖에 안 되더래요. 3년 동안 5천만 원을 넣으면 세전 이자가 375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세금 떼면 320만 원 정도 남고요. 그런데 제가 금리형 ETF를 추천해 줬습니다. 연 3.5% 정도 나오는 상품이었는데 복리로 돌아가니까 3년 뒤에는 545만 원의 이자가 붙어요. 세금 떼고 나면 약 460원 정도 남는 거죠. 파킹 통장보다 140만 원이나 더 받는 겁니다. 게다가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큰 장점이었고요. 제 친구는 결국 금리형 ETF를 선택했고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가끔 문자로 요즘 매일 이자 쌓이는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라고 보내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볼까요? 제 지인분은 신혼부부인데 지금 전세로 살고 있어요. 전세금이 3억 원인데 2년 뒤에 전세 계약이 끝나면 그때 집을 살지 아니면 다시 전세를 얻을지 아직 결정을 못했대요. 그래서 집 살 때를 대비해서 추가로 모은 돈 1억 원을 어디에 넣어둘지 고민이었죠. 예금에 넣자니 만기가 애매하고 주식에 투자하자니 2년 뒤에 원군실이 날까봐 무섭고요. 그래서 이분도 금리형 ETF를 선택했습니다. 1억 원을 넣어두고 2년 동안 굴렸는데 연 3.5% 복리로 돌아가니까 2년 뒤에는 약 710만 원의 이자가 붙었어요. 세금 떼고 나면 600만 원 정도 남는 거죠. 만약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으면 세후 590만 원 정도 받았을 텐데 금리형 ETF로는 조금 더 받았고 무엇보다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 뺄 수 있다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1년 차 때 급하게 5천만 원을 빼서 급전을 해결했는데도 페널티 하나 없이 그동안 쌓인 이자까지 다 받고 빼서 너무 좋았대요. 마지막으로 50대 직장인 최성훈 씨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어요. 노후 자금인데 당장 쓸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0년 이상 묻을 돈도 아니었죠. 5년에서 7년 정도 굴리다가 필요하면 쓸 예정이었거든요. 이분은 원금 손실이 무서워서 주식이나 펀드는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5년짜리 정기 예금을 생각했는데 문제는 5년 동안 돈을 못 쓴다는 게 부담이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2억이나 되는 돈을 꽁꽁 묶어두는 게 찝찝하더래요. 그래서 금리형 ETF를 추천받았고 IRP 계좌에 넣어서 세금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연 3.5% 복리로 5년 굴리면 세전 약 3,800만 원의 이자가 붙는데 IRP 계좌 특성상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내니까 실질 수령액은 더 많아지는 거죠. 게다가 언제든 필요하면 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고 지금 3년째 잘 굴리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죠. 다들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행 정기예금은 이자는 높지만 묶어둬야 한다는 게 부담이고 파킹 통장은 자유롭지만 이자가 아쉽고요. 그런데 금리형 ETF는 둘 다 해결해 주니까 딱 중간 지점에 있는 완벽한 선택지였던 거예요. 만약 이분들이 금리형 ETF를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민수 씨는 파킹 통장에 넣어서 140만 원 덜 받았을 거고 지영 씨는 예금 중도 해지하면서 이자 날렸을 수도 있고 성훈 씨는 5년 동안 2억을 묶어두면서 불안해했겠죠.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금리형 ETF가 얼마나 좋은지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돈을 굴리는 방식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너무 많은 돈을 그냥 묻어두고 산다는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 가계의 평균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8천만 원입니다. 물론 이건 평균이니까 편차가 크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가정이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을 은행에 넣어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수시 입출금 통장이나 저축예금에 그냥 묻혀 있어요. 이자 거의 안 나오는데 말이죠. 2025년 기준으로 수시 입출금 통장 평균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0.1%에서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 넣어두면 1년에 이자가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두세 개 사 먹을 돈이죠.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수시입출금 통장에 3천만 원을 넣어두고 있다고 칩시다. 연 0.1% 이자를 준다면 1년에 3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금리형 ETF에 넣었다면 연 3.5%니까 약 105만 원을 받아요. 세금 떼고 나면 88만 원 정도 남죠. 차이가 무려 85만 원입니다. 1년에 85만 원씩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5년이면 425만 원, 10년이면 850만 원입니다. 아니 근데 복리로 계산하면 실제로는 더 큰 차이가 나요. 10년 동안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 총합이 30만 원 정도인데 금리형 ETF에 넣어두면 복리 효과로 약 1230만 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차이가 무려 1200만 원이에요. 중고차 한 대 값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이 가만히 썩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돈은 그대로 있으니까 실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냐는 겁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가계예금 총액이 약 1200조 원입니다. 그중에서 요구 불예금, 즉 수시입출금 통장에 묶여있는 돈이 약 400조 원이에요. 400조 원이 연 0.1%에서 0.3%의 이자만 받으면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돈이 전부 연 3.5%짜리 상품으로 옮겨간다면 국민 전체가 1년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 계산하면 약 13조 원입니다. 13조 원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시지만 요점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안 움직일까요? 귀찮아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몰라서입니다. 금리형 ETF 같은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고 증권사 계좌 만드는 게 뭔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익숙한 은행에 계속 넣어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증권사 계좌 만드는 거 정말 쉽습니다. 스마트폰으로 5분이면 끝나요. 신분증 사진 찍고 얼굴 인증하고 계좌번호 받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금리형 ETF 사는 것도 주식 사는 것처럼 클릭 몇 번이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1년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치킨 한 마리 먹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1년 내내 치킨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면 말이죠. 제가 요즘 MZ세대들 보면 진짜 똑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은 은행 예금 같은 거 잘 안 해요. 다 토스나 카카오뱅크 파킹 통장 쓰고 증권사 앱으로 금리형 ETF 사고 ISA 계좌로 세금 아끼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에 민감하고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즐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20대와 30대의 금리형 ETF 보유 비율이 40대, 50대보다 훨씬 높아요.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면 그 차이가 수천만 원이 됩니다. 노후 자금에서 수천만 원 차이가 나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시 입출금 통장이 얼마나 있나요? 100만 원 이상 있으면 그건 너무 많은 겁니다. 당장 쓸 돈, 생활비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최소한 파킹 통장이라도 옮기세요. 아니면 금리형 ETF로 옮기시고요. 저축예금에 묻어둔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자 1%대 받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금리형 ETF로 옮기면 3%대 받을 수 있어요. 정기예금에 넣어둔 돈도 만기가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만기 6개월 이상 남았는데 중간에 돈 쓸 일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중도해지하고 금리형 ETF로 옮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계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미래에 얼마를 잃게 되는지 그걸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타이밍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2016년 1월이죠.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지 아세요? 바로 금리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2024년 10월에 3.5%에서 3.25%로 내렸고 11월에 또 3.0%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추가로 몇 차례 더 내렸어요. 지금 2026년 1월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2.5%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1년에서 2년 동안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전문가들은 2027년쯤 되면 기준금리가 2.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럼 이게 금리형 ETF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금리형 ETF는 시장금리를 따라가는 상품이라고 했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금리도 따라서 내려갑니다. 지금은 금리형 ETF가 연 3.5%에서 4% 정도 주는데 1년 뒤에는 3% 정도로 떨어질 수 있고 2년 뒤에는 2%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매력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지금 넣어두면 지금 금리로 이자를 받다가 금리가 내려가면 그때부터 낮아진 금리로 받는 거예요. 물론 변동금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하는 게 나중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받는 이자가 나중에 받는 이자보다 높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금리가 높을 때 복리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연 3.5%로 복리가 돌아가는 거랑 연 2%로 복리가 돌아가는 거랑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1억 원을 10년 굴렸을 때 3.5% 복리면 1억 4,100만 원이 되는데 2% 복리면 1억 2,1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1,910만 원이에요. 거의 2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높을 때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1년 뒤에 그때 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제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안 하면 1년 뒤에 후회합니다. 100% 장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는지 아세요? 1990년대 초반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경기가 침체됐고 그 이후로 30년 넘게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기준금리가 0%대로 떨어졌어요. 심지어 한때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일본 국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뒀는데 이자는 거의 0원이고 물가는 조금씩 오르니까 실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이게 3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국민들의 평균 자산은 30년 동안 거의 늘지 않았어요. 부동산 가격도 안 올랐고 주식도 한동안 안 올랐고 예금 이자도 안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점점 둔화되고 있고 기준금리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한국이 일본처럼 될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한국이 10년 뒤에는 지금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금리가 높을 때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고 그 돈으로 자산을 불려야 합니다. 10년 뒤에 금리가 0%대로 떨어졌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이 30년 전에 뭘 했어야 했을까요? 부동산 버블 터지기 전에 자산을 정리했어야 했고 금리가 높을 때 최대한 굴렸어야 했고 저금리 시대가 오기 전에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괜찮겠지, 곧 나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30년 동안 자산이 안 늘었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선택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지금 연 3%대 이자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받아주세요. 10년 뒤에 연 1%도 안 되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 3가지를 짚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활용 방안은 목돈 굴리기용입니다.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높으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러니까 자유도도 높기 때문에 목돈 굴리기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 대기 자금용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증권사 상품이기 때문에 평소에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투자하고 남은 예수금, 이런 쫀쫀따리 예수금까지 잠깐 파킹해 놓으시면 됩니다. 대기 자금까지 쉬지 않고 굴려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노후 자금 굴리기용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IRP로 노후 자금을 굴리는 분들, 특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정 비중을 이 금리형 ETF로 가져감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리형 ETF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시장 금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금리가 그나마 괜찮은 시기라서 이자가 나쁘지 않게 나오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내릴 겁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고 2026년인 지금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 금리형 ETF의 매력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3.5% 가까이 주는 상품이 1년 뒤에는 2%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금리가 높을 때 최대한 활용하고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가 본격화되면 그때는 다른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은행 예금에만 돈을 묻어두고 계시다면 정말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같은 돈을 넣어두는데 왜 더 적은 이자를 받으시겠어요? 자유도도 높고 이자도 높은 상품이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명심하세요. 금리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영원히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가만히 썩게 두지 마세요. 움직이는 돈이 불어나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하시고 수시 입출금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있다면 당장 옮기세요. 저축예금에 묻혀있는 돈도 확인하시고 1%대 이자 받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정기예금 만기도 확인하시고 중도해지에서라도 더 나은 곳으로 옮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계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10년 뒤에 그때 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다음 편에서는 더 구체적인 실전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